처음부터 산문 파트는 그냥 읽을 거고요. 운문 파트만 칠판 보고 수업을 할 거예요. 갑니다. 220조. 이재현은 우리말 노래를 한시로 옮기는 소확부를 창안했다. 그러면 우리말 노래에다가 소확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말 노래는 말로 화자나 작가, 여기서는 작가란 말이 맞겠죠. 그 말을 쓰는 사람, 다시 말해 작가의 정서를 효과적인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말이 그 작가가 쓰는 말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시예요. 한문으로 시를 쓰는 거죠. 따라서 중간에 한 번 필터를 건너가서 다른 작품으로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서가 다른 언어를 통해서 걸러지고 변형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김소월이나 이육사의 시를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어도 산문도 산문이지만 운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국내 작품을 소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말의 맛을 프랑스어나 일본어나 영어로 잘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노래를 한문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흥미로워진 대목이죠. 자, 계속 가봅시다. 넷째 줄로 가서, 그러니까 원래 셋째 줄에 보시면 원래는 한시로 채집한 작품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고요. 넷째 줄에 짧은 형식이라서 소확부야. 단순하네요. 그 다음 그 밑에 여섯째 줄에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한시이면서도 우리말 노래, 특히 여기입니다. 민요의 진솔한 사연을 담고 있다. 여기다간 꼭 밑줄을 줘야죠. 왜? 이 민요의 진솔한 사연이라고 하는 것이 곧 정서를 가리키니까. 한문으로 쓴 시인데 정서가 잘 살아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이문단으로 가서요. 우리말 노래 가사가 정해지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죠. 왜냐면 고려시대에는 훈민정음이 없었으니까 전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정과정같이 원래 노래 가사가 따로 전해지는 것도 있어요. 다행히. 그럼 비교해보면 원래 원작과 소확부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A로 가서, A는 이재현이 쓴 작품이고 원작은 다음 페이지 문제 2번에 보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보기가 원작이고 그 원작을 한문으로 옮긴 게 A에 있는 이재현의 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원작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재현의 한시를 볼게요. 2번 문제로 가요. 갑니다. 내가 님을 중철이죠. 임을 그리워하여 운이다니 울면서 다니니. 그럼 이때 운다고 하는 거는 슬픔의 눈물이겠죠. 그러니 3에 있는 접동사와 나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접동사도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울어. 근데 그 울음이 슬픔의 눈물이란 얘기죠. 따라서 접동사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새가 운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성대를 떨려서 공기 중으로 음파를 내보내는 것, 그야말로 물리적이죠. 그거 말고 슬픔과 통곡의 의미, 후자일 때에만 감정이입이 될 수 있거나 의인법이 된다고 했고, 이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우는 건 지적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슬퍼서 울다고, 새가 슬퍼 울 리는 없으니까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생략된 말이 있죠. 사실이 아니며 전부 거짓말이다. 이건 모함이야.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거짓인 것을 감탄사예요.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이다. 잔월은 금음달, 효성은 새벽별. 근데 뭐 금음이고 새벽이고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달과 별, 다시 말해서 하늘에 떠가지고 사람들이 몰래 음모를 꾸미는 것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왜 태양이 등장하지 않고 달과 별이 등장했느냐? 밤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 음모, 모함,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달과 별은 알 거 아니에요. 밤에도 하늘에 떠 있으니까 꿰뚫어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태양을 말하지 않고 달과 별이 아라시리란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나의 결백을 증명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달과 별이 중요한 것이죠. 다음 넋이라도. 넋은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도. 네, 영혼이라도. 임은, 내가 사랑하는 임은 한데 함께. 려다가 살다니까 려져라는 살아가고 싶다. 요거 여러 차례 얘기했어. 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려다, 내다, 여다, 예다 전부 같은 의미라고 했죠. 다 가다 혹은 비유적으로는 살아가다. 그럼 려져라는 살아가져라. 살아가고 싶다. 임과 함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가 돼요? 화자의 소망이 표출됐죠. 화자가 바라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임과 함께 있고 싶다. 살고 싶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벽이다는 말은 우기다라는 뜻이에요. 우기던 이. 우기던 사람. 내가 죄를 지었다. 저놈이 역적이다. 라고 우기던 사람 누굽니까? 어떤 놈이에요? 이때 뉘는 당연히 간신을 말하겠죠. 나를 모함한 사람이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과는 잘못. 허물도 허물이지 뭐. 잘못도 허물도 천만. 전혀 천만에요. 없습니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나는 결백하다. 그 다음에 말인 말이신려 사르뿐려 아으. 원래 말인 말이신려는 좀 뜻이 약간 다른데 그냥 의역된 뜻만 말하자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니긴 해. 원뜻은 뭐냐면 무리들의 말입니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때로 몰려와서 나를 모함한 거예요. 그들 무리들의 말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의 말이 결국 거짓말인 거죠. 나는 결백하니까. 사르뿐려는 슬프구나. 이건 쉽죠. 슬프구나. 김민준. 어허, 이 사람. 정신을 빠딱 차리고 요거 읽어봐요. 여기서부터. 9행, 10행과 11행. 크게! 뭐라고요? 발음이 너무 차진 거 아닌가? 이 사람. 잠에서 깨자마자 무슨 꿈 꾼 거길래 이 양반이.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임이가 되겠죠. 임이. 임께서. 일단 읽어봐요. 하마는 이미 벌써 이런 뜻입니다. 임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때문에 여기는 뭐가 보여? 원망이 보입니다. 이미시여 그새 나를 잊으셨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읽어. 아소는 그러지 마소서. 그럼 위에 잊으셨다라고 원망했으니까 잊지 마소서가 되겠죠. 잊지 마소서. 도람 들으샤 괴오쇼셔. 여기도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화자의 소망을 표출한 게 돼요. 무슨 뜻이길래
뒤에 안 보이는 모양이니까 위에다 쓸게요. 도람은 돌이켜. 그르사 괴다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럼 괴오조서는 사랑하소서. 그러면 이게 화자가 바라는 거 맞잖아요. 이미에게 바라는 거.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그럼 이거는 밀려난 지방의 관리가 왕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왕이 자기를 뭐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직, 다시 벼슬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한문으로 바꿨나를 봅시다. 임금을 그리워하여 옷을 적시지 않는 날이 없으니. 여기가 화자의 처지. 화자는 임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화자는 임 곁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겠죠. 곁에 있으면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눈물을 흘린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틀림없는 봄삼의 두견세 일세. 빠진 말이 뭐예요? 앞에는 내가, 나는 이러고 있으니 이런 나는 봄산의 두견세다. 그러면 무슨 표현 기교 쓰였느냐? 똑같죠. 감정이. 새는 같은 새야 다른 새야? 같은 새요? 앞에서는 접동새라고 했고 여긴 두견새라고 했고 두 새는 같은 새예요. 접동새, 두견새, 소적새 전부 문학에서는 같은 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아 옳고 그름을 묻지 마시게. 이 말은 모함 당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새벽녘에 달과 별만이 알 뿐이다. 마찬가지 이 둘이 결백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 내용은 대부분 살렸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11줄짜리를 4줄로 줄이다 보니까 빠질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인 차이점 뭐냐면 여기 어디에도 소망이 표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러하다 라고 말했을 뿐 그러니까 왕이시여 좀 해줘요 라는 말은 보이지 않죠. 이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소망의 표출이 없다. 소망의 표출이 없어요. 꼭 명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 다음 나달락인데 220쪽에 이거는 실제 이재현의 익제난고, 즉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소학부를 창안해낸 이재현이라는 사람의 남긴 문집의 일부분을 실어놓은 거야. 그래서 몇 군데를 볼 건데요. 어제 곽충룡을 만나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민사평이 내가 지어보낸 소학부에 화답을 하려 했으나 같은 사실에 대해 표현할 말이 거듭되겠기에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단 이름 민사평이란 이름의 밑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거듭되겠기에 하지 못했다라는 말에도 밑줄을 줘봐요. 그래서 나, 즉 이재현이죠. 이 사람이 민사평에게 소악구를 보냈어. 그리고 답을 달라. 너도 이 내용으로 한 편 써가지고 보내줘. 무슨 교환일기도 아닌데요. 어쨌든 보냈어요. 근데 민사평이 안 보낸 거죠. 안 보낸 핑계가 안 보낸 게 이유가 뭐냐면 같은 내용이 거듭일 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안 보내겠다. 쓸 말이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현이 뭐라고 하냐면 삐져가지고 삼가 말하건대 당나라부터 괄호 묶어봐요. 당나라의 시인 유석이 지은 죽지사는 기주와 삼엽의 남녀들이 즐기는 사연이고 소동파는 아황, 여영, 불원, 희왕, 희운, 항우 등의 일을 엮어서 시를 지었는데 까지를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우석
소동파. 어떤 과거에 일이 있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를 유우석과 소동파가 새로운 문학으로 이쪽 아래에다 쓸게요. 과거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유우석과 소동파가 새로운 문학으로 창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두 명은 당연히 위대한 작가로 알려진 사람이니까 아무리 과거의 일이 똑같은 일이라 해도 사람마다 그 같은 일을 보고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새로운 문학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써보낸 이 소학부를 읽고서 네가 같은 내용의 거듭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너도 느낀 바가 나와 다르게 있을 테니 그거를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게 왜 모방이고 답습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묶은 뒤에 바로 뭐라고 이어져요? 이들이 모두 옛사람의 것을 답습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답습한 것이라 하는 말은 별표를 주시고요. 일단 요거부터 마무리 지읍시다. 같은 내용의 거듭이라고 민사평이 말했지만 유우석과 소동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답습이 아닌 창조, 창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재현도 옛날 민요를 소학부로 만든 것도 일종의 창작이다 라고 이재현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사평에게도 너도 소학부를 써서 유우석과 소동파가 했듯이 새로운 창조와 창작을 하라. 핑계대지 말고 네 느낀 바를 너만이 느낀 것을 새롭게 써서 보내줘봐.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민사평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바를 담아 새로운 가사가 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죠. 두 편을 지어 글을 일깨우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죠. 도근천 제방이 터져 수정사 마당까지 물이 넘치네. 상방엔 오늘 밤 선녀를 숨겨두고 절 주인이 도리어 신랑이 되었네. 뭔 얘기야?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상한 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좀 이상하죠. 이러면 안 돼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읽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시 밑에 어떤 고관은 고위 관리예요. 관리가 기생을 불렀습니다. 약 올리면서 야 너희 기생들은 돈 많은 중은 따르면서 사대부가 부르면 왜 늦게 오냐? 야 니네 돈 많은 중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 올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글쎄 이건 단순히 약 올린다기보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죠. 그래서 기녀가 말하기를 요즘 사대부들은 돈 많은 장사치의 딸을 데려다가 두살림을 꾸려, 즉 첩살이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종으로도 첩을 삼아. 이 대목에다가 일단 사대부의 타락 뭐 물론 타락은 다 도덕적인 타락이긴 한데 중복된 표현 같긴 한데 근데 이 얘기는 왜 했어요 갑자기? 그 뒤에 우리가 중과 속세의 사람을 가려 손님으로 받는다면 어찌 생계를 꾸릴 수 있단 말이요 했더니 다들 부끄러워했다. 여기 봐요. 나 봐요. 나 봐봐. 사대부가 기생에게 먼저 공격을 했죠. 니네 왜 돈 많은 중이 부르면 가서 오래 앉아있다가 우리 사대부가 부르면 잘 안 오냐? 너 되게 늦게 온다. 와,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시비를 걸었어. 그러니까 기생이 말하기를 이봐요 영감탱이, 아니 당신들은 우리 기생들을 데려다가 술자리에서 즐거움을 얻더니
이제는 기생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염집에 딸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심지어 자기 집의 종들까지도 데려다가 자기 첩으로 삼고 있다. 그런 주제에 우리 기생이 늦게 온다고 타박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사대부가 아니라 다시 말해 승려죠. 승려로 얘들도 돈이 있다면 이쪽에 가서라도 생계를 꾸려야지, 모든 사대부가 당신들같이 그렇게 타락한 상황이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그냥 별 의도 없이 들으면 아, 기생들이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니들이 우리를 안 불렀잖아. 니들이 일반인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즐기느라고 우리를 더 이상 부르지 않잖아. 타락한 건 너희들인데 왜 나한테 시비야? 라고 하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대부가 부끄러워합니다. 따라서 이 사대부가 부끄러워했다는 얘기는 여염집 여자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거나 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는 게 그게 창피한 일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여기다가 손님으로 모셔야 생계를 꾸려, 생계 유지, 중까지도 승려까지도 손님으로 모셔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이것을 기생이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승려가 돈이 많다고 해서 여자를 데려다가 혹은 기생을 데려다가 즐기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줄을 넘겨놓고 아래 두 줄을 보자면, 상방이라고 하는 건 절에서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냥 방 이름이야. 근데 거기에 기생을 숨겨두었다? 외부인들이 못 알아보기도 하겠고,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승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외부인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선녀는 이 상황에서는 기생을 말하겠죠. 절 주인이 도리어 신랑이 되었네. 그리고 여러분이 추리해 보세요. 물은 뭘까요? 저 물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제 방까지 물이 터져서 그 물이 절에까지 올라왔어. 보통 절은 산 위에 있으니까 밑에서 물이 터졌다고 산 위까지 저 물이 올라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이거, 특히 요거를 읽어보신다면 저기서 물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문에 일단 여기서 물은 돈,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냥 부도덕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타락, 다르게 말하면 속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작품, 이건 시를 먼저 볼게요. 거꾸러진 보리삭 그대로 두고 가지 생긴 삶도 내버려 두었네. 이 두 줄은 농사를 내팽개쳤네요. 왜요? 농민들이 농사를 팽개치는 거는 보통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싣고서 북풍이 오는 배만 기다리고 있구나. 질문, 여기 봐요. 요것과 얘가 둘 다 서술어거든요. 주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싫은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맞아요? 이것만 읽으면 헷갈려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밑에 바로 밑에 써 있어요. 밑에 보시면 탐나 제주도입니다. 땅이 좁고 백성들이 가난해. 옛날엔 비록 드물지만 도자기와 쌀을 팔러 오는 전라도의 장사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가는 관청의 집안을 말합니다. 사가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죠. 관가와 사가의 소와 말이 들에 가득하고 새로 일구는 밭은 없어. 오가는 벼슬아치의 수레만 배틀의 북, 이때 북은 둥둥 드럼이 아니고 배틀의 부속품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지요. 북처럼 쉴 새 없이 드나들어 여기다 세목한 전송과 영접에 시달리다에 세목한 주시면 그게 이 부분의 이유가 되죠. 동사를 왜 팽개쳤다? 관리를 맞이하고 보내는. 당연히 제대로 된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치가 이 꼴이어서 어디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싣고서 북풍이 오는 배만 기다리고 있다. 방금 읽었죠? 전라도에서 도자기와 쌀을 싣고 오는 장사꾼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어지겠어, 의미가? 이렇게요. 이게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는 전라도 장사꾼들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주도의 서민들. 이렇게 됩니다. 작가가 누구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재현이에요.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당신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뭘까요? 작가 이름을 기록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사리화라는 작품이 있는 내용이래요. 참새야, 어디서 오며 어디로 나느냐. 나이든 농부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밭을 일구고 벼를 가꾸었는데 너희들이 다 그걸 따먹으면 어쩌란 말이냐 라는 내용의 시가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이 쓴 거니까 이 양반의 어떤 작품의 흐름을 알겠죠. 서민층의 삶에 애정을 보내고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요걸로 마무리.